잠시만요. 어, 어때요? 끝나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은 지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화면은 보이세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일 해왔고, 어떤 식으로 개봤는지, 간략 뺄거랑 설명드리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냥 자기의 궁금점이나 이런 거 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제 먼저 설명드리면 저는 기계가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그 미디어 수업에서 그다음에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 우승으로 석사 받았고 그때는 약간 로보틱스 그것도 하우링이 심할까요? 잠시만요. 네, 혹시 아니면 마이크나 이게 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혹시 같은 걸로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인풋 장비랑 이 아웃풋 그게 이렇게 좀. 네네. 지금은 어떠세요? 방금 혹시 제가 지금 들리세요? 네. 하울링 어떠세요, 없이 지금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완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상 생기면 이제 댓글로 이제. 네, 제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완전 순수 거의 이제 로봇 개발하는 의수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미디어랩으로 다시 들어가서 석사부터 해서 박사를 끝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HCI라는 분야로 좀 더 피버팅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의 그냥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면 제 분야가 HCI 분야 특성상 아무래도 여러 학문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뭐 엔지니어링 제 특별한 기능 역할이었던 뭐 기과 출신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저는 하드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살려서 텐지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약간 물리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을 거쳐서 논문을 쓰고 뭐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있었던 그룹 미디어랩의 그룹이 텐지블 미디어 그룹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했던 것들이 그냥 어떤 약간 코어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지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새 뭐 어디든 가나 뭐 기계든 머신이든 뭐 컴퓨터든 워낙 다양한데 이걸 이제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할 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에 의존을 많이 해서 인터랙션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아직도 거기에서 오는 많은 단점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터랙션을 할 때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우리 몸에서의 그런 능력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뭐,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3D 스페이스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뭐, 아이 컨택을 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멀티모달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이런 2D 스크린을 통해서 인터랙션 하는 거에서는 약간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 스크린 밖으로 벗어나서 3D 오브젝트, 진짜 피지컬한 물체를 갖고서 인터랙션 하는 방법을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구현을 하고,
되게 좀 매지컬하고 막 와우한 이런 그런 모먼트를 줄 수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그룹에서는 되게 다양한 물리적인 로봇이라고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인터페이스를 많이 개발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 기술을 만들던 간에 결국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대상은 결국은 사용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나 사람의 이런 인지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완벽히 된 상태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좀 더 그 사용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뭐 그런 적합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더 약간 뭐 약간 신경과학이나 아니면 뭐 심리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인지는 뭐 외부 환경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인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항상 리서치를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몸만 해도 사실 어떤 뭐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퍼셉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롭셉션이라고 여기 가운데 해놓은 이 부분은 우리 내부 내장에서 일어나는 몸의 그런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혹은 내 심박수가 느껴지는지, 혹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내적인 것에 대한 인지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프로프라이옵세션 같은 경우, 슈퍼스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느끼는 그런 근육과 조인트 이런 뭐 인대에서 느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각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게 눈을 감거나 혹은 되게 어두운 상황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순전히 감각에만 의존해서 우리 손끝이 어디 있는지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덕분에 주변에 있는 사물을 되게 자유롭게 되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한테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인지 능력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엑스트로셉션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한 그냥 외부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혹은 귀, 뭐 눈, 간략히 그냥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감각을 프로세싱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혹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제 연구의 항상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리고 계속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감각 범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하거나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스케일업해서 디지털이나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 혹은 환경들과도 자유롭게 인터랙션하고 그 실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이런 우리 진짜 이런 환경 뭐 홈이나 자동차 안이나 혹은 오피스 이런 데 불러들여서 오브젝트 실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을 좀 더 잇고 새로운 경험 창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아이디어란 그 목표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그 하드웨어나 뭐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어프로치가 좀 되게 좀 기존 공학 대학원에서 하는 리서치 방법이랑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계과에 처음에 갔던 이유도 손으로 뭔가 제작하고 그게 이제 제작을 하였을 때 내가 뭔가 생각을 했던 것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움직이는 걸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는 만족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계과를 갔었는데 물론 학부 때 그런 꿈을 갖고 갔지만 막상 학부 때 가면은 이론 수업만 많이 해서 그런
실질적인 그런 프로토타이핑이나 뭐 파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가질 수는 없었지만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제 아이디어를 이제 실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스킬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스로 여러 가지 막 실험적인 걸 많이 해보면서 이런 스킬들을 많이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뭔가 공작, 공예 혹은 만들기 같은 되게 쉬운 스타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재료를 막 조합도 해보고 막 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디어에 뭐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덧붙여져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처음의 아이디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최종 디바이스가 구현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손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디션을 동시에 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약간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하드웨어 디벨롭먼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구적인 분야에 있어서 되게 세분화될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되게 다른 의미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일단 큰 범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그냥 어떠한 제 입장에서 제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물리적인 손에 만져질 수 있는 피지컬한 약간 디지털에서는 좀 먼 약간 이 실제 세계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데 그 오브젝트에 컴퓨테이셔널한 파워가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으려면 그 외형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내부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인풋을 받고 어떤 아웃풋을 내는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게 만약 프로덕트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되게 종합적인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또 좀 더 세분화돼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일렉트리컬 뭐 하드웨어 디벨롭먼트에서 되게 막 회로 기반으로 디벨롭먼 하시는 분들도 하드웨어 디벨롭먼트라고 하시고 혹은 메커니즘 디자인하고 새로운 뭐 외형이나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키네틱한 부분을 디자인만 하시는 것도 이제 메카니컬 쪽으로 보면 또 그것도 하드웨어 디벨롭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게 이제 구현이 되고 사용자한테 어떤 임팩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약간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자연스럽게 융합이 돼서 연구가 항상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진행이 되었을 때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이게 단계가 있는데 사실 시작하는 거 보면 되게 매테리얼 뭐 재료 단위에서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갖고 뭐 이렇게 실험을 해보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여기에 맞는 매테리얼을 찾아서 접목시켜보고 그다음 이제 목법으로 넘어가서 좀 더 스태틱한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혹은 뭐 기능이 없어도 그냥 외관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뭐 그립감이 좋은 뭐 디바이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법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넘어서 안에 있는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넣을 수 있겠는 인풋이나 아웃풋에 대한 반응도 하나의 개를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프로덕트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디벨롭먼트 단계 되게 간단하게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레벨까지는 가지 않고 항상 프로토타입에서 끝나서 이제 사용자한테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 다시 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덕트로 이제 넘어가려면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뭐 얼만큼의 스케일로 뽑아내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레벨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얘기하는 그 레벨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전 단계, 이제 프로토타입하고 이제 뭐 리서치 페이퍼까지 만들어서 이제 아카데미 학계에 어떻게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분야까지 경험을 하는 걸로 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사이언티픽한 리서치 어프로치랑은 좀 다른 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좀 약간 공작, 만들기 이런 거에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바텀업 어프로치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HCI 분야 특성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서치 트루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연구의 하나의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언티픽한 리서치 같은 경우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의 이론을 그 일반인들 모든 사람 학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론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 이론이 나오려면 항상 어떤 사회 형상을 계속 관찰을 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뭐 실험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됐으면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페이퍼를 쓰게 되는데 HCI 같은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 색이 달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이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HCI의 중요한 아웃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프랙티컬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제안을 하려다 보면 끊임없는 그 엔드 유저와의 그런 뭐라 그러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프로토타입을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타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도 스스로 배우는 그 과정에서 오는 배우는 그런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서 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프로토타입이 다시 새로 발전이 되고 하는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카데믹한 어,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HCI 분야에 있어서의 좀 특별한 유니크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디자인적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게 스피커 그 문제가 주어져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음,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적인 거나 혹은 HCI 같은 분야에서의 좀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가끔은 그냥 그 디자이너나 연구자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 봤는데 좀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어프로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약간 창작자의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예술가 같은 입장으로 나 이런 새로운 재료가 어디서 왔는 뭐 어떤 엔지니어가 이거 줬는데 이거 한번 갖고서 새로운 뭔가 좀 예쁜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장난을 하고 뭐 실험을 하고 하다가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이런 거 이런 데 써보면 좋겠다 해서 그때 아이디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그때 테스트를 해서 시작을 하다가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게 좀 사이언스나 엔지니어 완전 순수 그쪽 분야 사람들과의 그 시작점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항상 연구를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랜덤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창의적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그래서 아웃컴들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만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뭐 실험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크래프트의 코어 그런 기능, 장인정신 혹은 장인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작과 공예 혹은 메이킹하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많이 기반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특성상 저는 이제 텐지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직접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그 지식 습득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옛날로 내려가 보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술가랑 기술, 이런 뭐 엔지니어와 예술가의 구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예술가들만의 그런 특별한 손재주,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손재주가 기계로 대체되면서 이게 그때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학과 예술이 그때부터 이제 분리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작은 파고파고 내려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다. 그래서 이제 융합적인 학문을 하는 게 지금 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게 그렇게 해야만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고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더 쉽게 생기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이러한 예술가 뭐 기술, 뭐 아니면 공예와 요새 뭐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뭐 패브리케이션 테크닉, 뭐 엔지니어링 할 때 뭐 사용되는 다양한 공정 같은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그 공예에 사용되는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실제 엔지니어링에 접목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이나 나노 mem스 공정할 때 사용되는 뭐 포스터 리소그래피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보면 옛날에 뭐 돌을 깎아서 리소그래피 하는 그런 예술적인 프린트 메이킹 하는 데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사실 mem스 칩이나 뭐 센서, 플렉시블 센서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게 액세시블하고 바로바로 장비의 구애 없이 좀 더 저가형으로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되게 즐겨 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호해서 이런 공예에서 좀 더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막 좀 라지 스케일 센서를 만들거나 플렉시블 센서를 만들거나 혹은 뭐 소프트 액추에이터 같은 걸 만들 때도 이런 몰딩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거나 해서 사실 제 연구에도 이런 방식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예술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어떤 약간 공예하는 그런 테크닉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또 많이 얻어서 실제로 연구에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지 만드는 것만 해도 종이를 갈아서 물에 갠 다음에 여러 번 뭐 그 반복을 거쳐서 책에다 걸러서 그거 걸러진 그 종이 뭐 나무나 그런 섬유를 말려서 종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게 나무가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되게 막 전도성이 높은 구리가 함유된 뭐 실이다. 아니면 뭐 그런 패브릭을 갈아서 뭐 개서 뭐 거름망에 건 다음에 그걸 말려서 하게 되면 뭐 어, 플렉시블한 어떤 기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많다는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워크숍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예로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보이는 스텐실 기법으로 해서 이 플렉시블 센서를 만들고 이제 그냥 일반인 그 공학이나 뭐 이런 거 약간 좀 기본 베이스가 없어도 재미있게 센서를 만들어 보고 이걸로 뭐 게임을 뭐 조작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만들거나 하는 그런 그 워크숍 같은 걸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다 지금 센서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실리콘에 그냥 그 컨덕티브한 매테리얼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패턴으로 센서를 만든 건데, 어, 보시면 그냥 사실 그 저항값 바뀌게 해서 만드는 그런 센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그냥 과정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패턴이나 그림을 넣어서 센서를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이 공학적인 그 센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공예처럼 그냥 만들기 타임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어서 개발을 했던 그냥 간단한 워크숍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막 그 디지털로 이제 패턴 디자인을 하고 디지털 툴로 그다음에 센서 패턴 같은 거는 그냥 스티커에 나이프 그 프린트 그 비닐 커터라는 그런 또 간단한 되게 메이커용 그런 머신이 있는데 거기에 그 비닐 넣어서 그 원하는 그 원하는 만든 패턴을 이렇게 프린터를 해서 스티커를 만든 다음에 그 스티커만 뭐 실리콘 그 패치 위에 옮겨서 전도성 재료를 위해 이제 도장지 찍고 그다음에 이 스텐실만 제거한 뒤에 실리콘 위에 다시 붓을 경화시키면 이제 센서 딱 완성하는 되게 간단한 그런 프로세스였는데요. 사실 이런 전투성 재료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막 구하기 어려운 막 진짜 막 진짜 연구실에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 자전거 윤활제거든요.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되게 막 간단한 그냥 튜브예요. 사실 이게 막 뭐 엄청난 그런 뭐 어렵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냥 윤활유인데 윤활유에 사실 거기에 이제 그 전도성 물질이 들어가서 사실 카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전도성 물질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액세시블한 재료를 갖고 재미있고 쉽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테스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막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는 아닌데 저 이게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레이저 커터로 아크릴 커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종이컵에 그 줄 같은 거 달아서 어디서 본 메커니즘인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아이리스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고 여기 가운데 이게 이 부분이 구멍 부분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비눗방울 를 만들 수 있는 액체가 여기에 맺혔을 때 바람을 불게 해서 뭐 비누가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커니즘을 한번 종이컵으로 만들어 보고 이게 좀 하면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 다음 단계는 뭐 기어랑 뭐 주변 이런 구조체 같은 거를 이제 캐드에서 디자인을 해서 아크릴 그냥 레이저 커터로 바로 자르고 해서 그 간단한 그냥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넣고 해서 만드는 그런 되게 간단한 그 비눗방울 머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서 막 오픈소스로 만드는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연구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또 다른 아트 인스톨레이션 프로젝트였는데 옛날 이제 빈티지 타자기를 갖고 와서 얘에다가 사람이 이제 영어로 어떤 대화나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면 이거를 모스 코드로 번역을 해서 자동으로 타이핑 해주는 기계예요. 사실 뭐 이게 뭐 쓸모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냥 좀 예술적인 쪽으로 한번 그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서 사실 그 모스 코드로 번역을 해주는데 그 중에 뭐 단어 I나 U 같은 것만 빼고 나머지만 다 모스 코드로 번역을 해서 종이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타이핑을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인스톨레이션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만들 때 재밌었던 게 이제 각각의 키를 움직일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스크래치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액추에이터를 막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뭐든 막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또 발견을 해서 간단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이게 사실 이게 아마존에서 4개 제가 18불 정도에 구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 자동차 우리가 탈 때 자동차 문 도어락 있잖아요. 그거 버튼 한 번 누르면은 닫혔다가 뭐 잠겼다가 열렸다 하는데 그거 보면서 여기에 이런 거 들어갈 텐데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파워도 되게
순간에 이게 스트로크를 내려면 빠른 순간에 엄청난 그 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지 이게 키를 팍팍팍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사서 한번 해봤더니 돼갖고 이걸로 이제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 제가 뭐좀 약간 외부적인 그런 구조체 좀 달고 해서 그다음 고무줄로 약간 텐션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키를 액추에이션 하는 그런 메커니즘 구현을 해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원하는 게 있을 때 이거를 막 아 나는 이런 액추에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실험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던 건데 그래서 제 항상 어프로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됐다고 포인트를 짚고 싶어서 하나 또 예시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이 코로나 때 제가 했던 또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이제 코로나 때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특히 한국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아예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랩 환경에. 그래서 랩 장비를 하나도 쓸 수가 없었고 집에만 계속 있었어야 했는데 집에 있으면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랩에 있는 3D 프린터 되게 그냥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냥 필라멘트 녹일 수 있는 거 녹여서 그냥 바로 뽑아내는 그냥 중국산 그 100불짜리 3D 프린터가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 왔어요. 랩 집으로. 그래서 이거 갖고서 좀 새로운 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집에서 뭐를 했냐면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이 노즐을 보면 얘가 사실 필라멘트를 녹이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필라멘트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노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3D 프린터가 저는 되게 그 메이커들이나 혹은 하드웨어 그냥 프로토타이핑 하는 분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프린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XY G축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G코드만 잘 튜닝을 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필라멘트 없이 이 노즐의 사실 이게 이 노즐의 템퍼처도 되게 1도 단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노즐의 이 특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노즐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과자를 먹다가 생각이 나는데 집에서 과자만 이제 먹다가 이 봉지가 많이 쌓이니까 이게 그때 한창 또 그때 막 환경 문제 막 이런 거 요새 막 대두되고 연구적으로도 이렇게 막 트렌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재밌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비닐봉지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먹던 과자들 같은 걸 다 모아갖고 이 좀 재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이 3D 프린터에서 노즐의 이 온도를 좀 조정을 하는 것 정도에 따라서 이 내가 모은 이런 비닐들을 녹이거나 혹은 두 겹을 붙이거나 혹은 아예 자르거나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우리 비닐봉지나 아니면 지퍼락이나 혹은 뭐 홈런볼 여기 보시면 홈런볼이고 여기 있는 거 초코아임 막 이런 과자 이런 거 사갖고 이 필라멘트는 빼고 사실 XY축으로만 노즐을 움직이게 해서 원하는 패턴을 그 비닐봉지 위에 프린트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두 겹을 겹치게 해서 안에 공기를 넣게 하면은 그냥 되게 간단한 그냥 속텍 츄에트처럼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오른쪽 이런 것처럼 막 움직이는 뭐 새 모양이나 아니면은 뭐 오리가미 형상의 패턴을 위에 프린트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구조체를 만들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각각의 다른 그 플라스틱 그 비닐봉지의 특성에 맞춰서 뭐 이럴 때는 이런 온도를 사용해 되고 이럴 때는 뭐 이런 컨피규레이션으로 3D 프린터를 조정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간단한 그 페이퍼를 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그냥 재밌는
집에서 그냥 실드 프린터 갖고 실험을 해보다가 나온 아이디어로 진행을 했던 그런 연구였고요.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커져서 나중에는 이게 교육용 키트로 개발을 해서 미국에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사서분들한테 교육을 따로 시켜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집에서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비닐봉지나 재료들을 재미있는 자신만의 그런 장난감이나 아니면 그런 조그만 타이니한 공기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원격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이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연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좀 약간 시리어스한 막 연구들 중에 몇 개를 그냥 뽑아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게 약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간과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이런 거였는데,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제 연구들을 보면 되게 싱글 유저를 타겟으로 한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그런 정신적인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그냥 간략히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처음에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수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로봇 의수. 그러니까 신호로, 관역 신호로 실제 팔을 잃으신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의수를 만드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것도 되게 큰 임팩트에도 부러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손과 비슷한 촉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에고노믹한 그런 손을 만드는 게 제 연구 목표였는데, 이때도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실험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냥 막 이런 거 사용해보고 실리콘을 막 사용하면서 이런 거 한번 부어보고 뭐 하면서 막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재밌는 거로는 어 되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초기 진행했던 연구들은 햅틱과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햅틱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사실 이 연구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았을 때도 우리는 손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손을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수를 사용을 했을 때 눈을 감고 내 손끝이 어디 있는지를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내 원래 있던 바디에, 몸에 있던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파트 자체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의수나 다른 뭐 로봇 핸드나 이런 걸 끼고 눈을 감고 손을 움직여서 뭔가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의 부재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각이 없었을 때 활동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이때 햅틱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되게 중요하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도왔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눈을 감고도 이 물건을 자유롭게 찾고, 그리고 내가 이런 물건을 집었는지 안 집었는지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어떤 걸 했었냐면, 손가락 끝에 되게 간단하거든요. 손가락 끝에 압력 센서, 손가락 5개도 아니에요. 딱 3개. 엄지, 뭐 검지, 그냥 중지 끝에 압력 센서를 달아서 이 압력을 이렇게 물건을 잡거나 할 때 오는 그 압력 크기에 비례해서 온전한 팔에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냥 피드백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자극도 혹시 물리치료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찌릿찌릿 뭐 이상한 패치 붙여갖고 막 찌릿찌릿한 그런 되게 느낌 주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되게 그냥 간단한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임플리멘트 했을 때, 제가 실험을 했을 때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사용자분이
이제 눈을 다 감고 눈에 이제 그 안대를 쓰게 한 다음에 물건을 주워주고 이걸 잡게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시스 햅틱이 없는 환자분들 햅틱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은 내가 이걸 눈을 감고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일단 이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제대로 안 잡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을 잡았을 때 거의 일그러질 때까지 잡는 분들이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오브젝트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간단한 그냥 이런 압력 센서를 기반으로 한 햅틱 시스템을 줬을 때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그만큼의 그 힘에 비례해서 내 온전한 몸에서 이제 그만큼의 그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거 손가락을 멈춰야 하는지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눈을 감고 확실히 될 수 있어서 되게 큰 일상생활에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더 햅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진행했던 거는 이제 미디어랩에 와서 좀 다른 시스템, 햅틱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자들의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예요. 근데 이 사용자의 심박 경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심박이 높아지면 좀 낮아질 수 있는 심박 느낌과 비슷한 피드백을 손목에 주는 거고, 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나 뭐 인지 심리학 이런 쪽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했을 때 손을 압수를 하거나, 혹은 이게 근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좀 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 피지올로지컬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피부가 접촉했을 때 손을 압수를 했거나 뭐 허그를 하거나 했을 때 두 사람의 호흡수나 그 심박수가 동기화를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의 그런 뭐라지 공감도나 혹은 친밀감도 그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줌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원격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진짜 실제 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그 느낌이 정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과연 원격에서도 이런 현상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드웨어로 그거를 매개가 돼서 원격에 있는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저는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이러한 느낌을 대체할 수 있는 햅틱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심박에 좀 관심을 갖고 심박을 중심을 두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심박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공감 능력이나 뭐 친밀감,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개인적 그냥 일반 싱글 퍼슨 입장에서 있어서도 심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개인의 스트레스 레벨을 가리키는데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그런 그 수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양궁하시는 분들 심박수가 표시되는 거 보셨었을 텐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큼 뭐 집중을 했는지 얼마나 이 마음이 차분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기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심박을 조절하는 능력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안에 그 하트 그 심박 그 측정하는 센서 밑에 넣어놓고 이제 사용자의 심박에 따라서 그냥 좀 더 느리거나 좀 더 빠른 그런 심박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탭탈 스티뮬레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 핸드폰에서 오는 그 진동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을 진짜 심박 우리가 이렇게 심장에 손을 대고 됐을 때 오는 그런 약간 펄스 느낌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내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디벨롭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냈냐면 우리 그 스피커에서 많이 그 영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이런 패브릭 그냥 멤브레인에 자석 하나 있고 그 밑에 일렉트로마그넷 그 코일 감긴 그거 하나 있어서 코일에 전류 넣을 때마다 자석을 당기고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패브릭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하잖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실리콘 멤브레인을 좀 두껍게 만들고 거기에 자석을 넣고 그 밑에 똑같이 그 일렉트로마그넷 코일을 감아서 거기에 맞춰서 전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자석을 위아래로 진동시키는 그 관성 그 모멘텀을 그 텍타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액추에이터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컨트리뷰션이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연구 이제 뭐 이게 진짜 작동을 잘 되냐, 뭐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 심박이 조절이 되냐라는 걸 뭐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실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뭐 비교 실험하고 사용자들 테스트 해보고 해서 연구 결과를 페이퍼로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근데 시간이 얼마나 있죠? 제가 지금 벌써 1시간을 넘었는데. 이론상은 크게 제약을 두진 않았거든요. 그 참고로 전에 너무 재밌고요. 일단 지금까지 사실 뭐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다른 분 모셔서 비슷했어요. 다들 재밌게 잘 듣고 재밌게 다 질의응답 해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다 해주시고 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네네. 얼마 몇 개 안 남았으니까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햅틱 디바이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심박을 조절하는 거였다면 얘는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디바이스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벨트, 그러니까 클립 타입인데요. 벨트에 그냥 모든 벨트에 이런 식으로 그 클립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데 이제 부착을 한 다음에 자기 이제 상체 부분에 닿게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인데요. 사실 이게 현대자동차랑 콜라보로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라서 원래 이제 그 목적은 자동차 그러니까 시트벨트를 여태까지는 그냥 되게 정적인 하나의 그냥 벨트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새로운 인터랙티브한 인터페이스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클립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세 개의 이 실리콘으로 만든 공기 파우치가 일렬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고, 얘를 어떤 식으로 공기를 넣어서 부풀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햅틱 패턴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햅틱 디바이스인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뭐 세 개가 다 부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순차적으로 부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막 그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전거 윤활유를 넣어 스태핑해서 만드는 그런 센서를 여기 직접 접목을 시켜서 이 표면에 아예 부착을 해서 응용을 해봤던 디바이스인데요.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티커 패턴을 만들어서 실리콘 위에 스탬핑해서 이런 식으로 나선형의 패턴을 만든 다음에, 제가 나선형으로 만든 이유는 이 디바이스 자체가 리니어하게 그냥 스트레치가 되는 게 아니라 표면 자체가 양방향으로 XY 모든 표면으로 이제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기 위해서는 나선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플렉시블 센서를 만드는
이 기존 리서치 페이퍼들을 보면 원하는 원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스트레인을 재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이 적합하다라는 걸 이제 많이 참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그 표면에 일단 부착을 해서 센서를 넣었고, 이 센서를 넣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밑에 보이시는 비디오처럼 이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어느 정도를 일단 파악을 하고 싶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스티뮬레이션 인텐시티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촉각이라는 게 되게 햅틱이라는 게 좀 디자인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람들마다 소품에 대한 그 민감도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이 디바이스를 몸에 어디에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같은 정도의 압력을 가해도 뭐 팔에 압력을 가했을 때랑 발바닥에 가했을 때랑 그 느낌, 사용자가 인지했을 때 느끼는 이 힘의 정도가 되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칼리브레이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피드백을 클로즈로 폴스 피드백으로 이 디바이스가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이런 식으로 플렉시블 센서를 넣어서 시스템 자체에 들어오는 그 외부 힘 자체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텐시티를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센서를 개발하고 넣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에어펌프랑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에어 밸브 이런 식으로 어레이로 만들어서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그 에어 파우치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직접 이게 사용자 테스트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자동차를 몰고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뒷자리에 앉힌 다음에 처음에는 저나 다른 이제 같이 실험하는 분이랑 같이 운전을 하면서 이 피실험자분들의 호흡이 이 피드백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직접 이제 운전자를 모집을 해서 운전자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동차를 직접 몰게 하면서 이 디바이스를 주고 운전에 집중했을 때도 과연 이런 호흡 절감하는 피드백이 효과가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이 밖에 야외에서 걸어다닐 때 혹은 오피스에서 일할 때도 이게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검증을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좀 재밌었던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햅틱이 좀 재밌는 게 그 몸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디자인을 할 때 이 사용자가 왜 다른 일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촉각에만 집중을 하면 온전히 이 피드백을 느껴서 여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효과가 되게 좋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무슨 어떤 일에 책을 읽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는데 엄청 집중을 했다면 같은 자극을 주어도 집중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자극을 못 느껴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걷는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이제 운전자가 목표로 개발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만, 걷는 거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의 임프루먼트가 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몸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고정이 잘 안 된 상태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걷다 보니까 호흡 자체가 마스크에서 오는 거에 대한 그 방해도 요소도 있어서 피드백에 대한 그 효과가 또 되게 절감되는 것도 있었고 해서 환경에 따라 고려해야 되는 점이 되게 많았었던 그런 실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 프로젝트 결과가 잘 되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디어랩에 있는 다른 그룹에 있는 그 연구원분들과 다 이제 협력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서포트를 받고 해서 그 캠페인용 영상을도 만들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린이 자동차에 직접
직접 그 임플리먼트를 시켜서 멀티 모달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이제 스트레스나 그런 긴장도, 불안도를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그 기증을 해서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했던 결과를 그냥 되게 쇼트 페이퍼로 그 발표를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던 연구 중에 하나이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실제 항상 연구를 하다 보면 랩에서만 끝나는 경우, 랩이나 실험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결과가 뭐 공유되거나 거기에서 임팩트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외부에 실제 사례에 접목되어서 특히나 어린이들한테 좀 더 임팩트가 될 수 있는 그 사례를 제가 지금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서 연구자로서 되게 뿌듯했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되게 짧게 말씀드리면 얘도 이제 다른 그냥 디바이스인데요. 얘도 이제 햅틱 디바이스인데 얘는 되게 실험적인 거였어요. 이게 사실 뭐 되게 외관상으로 좀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목에 자극을 주는 건데 어 우리 목에 보면 여기 목 그 바로 리셉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그 몸에서 계속 측정을 하는 그 센서가 우리 몸에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양쪽 밑에. 근데 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얘가 이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인데 얘를 외부에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우리 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혈압이 높아졌나 보다. 내려야겠다. 아니면은 이 자극을 바로 없애버리면 아, 내 혈압이 낮아졌구나. 아, 너무 낮아졌다. 아니면 뭐 높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몸 신체를 약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기반을 둬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공기를 여기 이제 이게 두 파우치가 몸 밑에 딱 붙어서 여기에 공기를 주입하면 압력이 가해져서 외부에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니까 우리 몸이 아 내가 혈압이 높아졌나 보다 낮춰야겠다 해서 혈압을 낮추게 하고 혹은 여기 안에 이 공기 파우치의 부분을 진공을 만들어서 이 혈압을 아까 외부 압력을 좀 더 낮추게 하면 우리 몸이 내 혈압이 너무 낮아서 좀 높여야겠다 이 식으로 해서 몸이 좀 약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디바이스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의 그 심박이나 이런 그 심박 그 패턴이 정말 낮아지는거 높아지는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서 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던 거는 이게 혈압이나 이런 심박 패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신적인 요인에도 되게 정신적인 건 인지적인 능력도 되게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심리 실험에서 보면 그게 있대요. 이 사람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봐도 이 사람이 그때 심박이 높았냐, 혹은 낮았냐, 혹은 혈압이 높았냐, 낮았냐에 따라서 그 영상을 느끼는 감정 상태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실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영화나 어떤 콘텐츠를 소비를 할 때 그 감정에 대한 인텐시티를 증감시켜주거나 혹은 절감시켜주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아까 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되게 짧은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때는 실험군이 되게 적어서 그걸 이제 더 일반화시키려면 많은 실험을 해야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심박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사용자들을 불러들여 놓고 되게 무서운 영화 클립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같은 클립을 두 번을 보여주는데 한 번은 이 디바이스를 켜고 한 번은 디바이스를 끄고 이렇게 식으로 보여줬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감정 반응을 비교를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이게 이 디바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 정도 혹은 공포심 정도가 되게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일반화시키려면 더 많은 실험을 이제 대상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가 재미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면 햅틱을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을 그 좀 외부 요인을 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간단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싱글 유저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다른 스케일로 개발했던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이제 재밌게 좀 랩에서 뭐 이렇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줄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 줄자로 만든 그냥 작은 테이블탑 로봇인데 얘가 하는 거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형태를 만들고 리듬을 만든 다음에 이 로봇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 메시지를 형태와 모션으로 저장을 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내고 그걸 다시 리플레이하고 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추상적이기도 한데요. 어, 저는 이제 이런 텍스트나 영상 외에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 다른 형태의 언어를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 형태와 개인의 그런 제스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되게 오래된 연극, 그 행위예술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 2007년에 그 했던 그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공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는데 그냥 형태로만 뭔가를 표현을 하는 그런 행위 예술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만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나 리드미컬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할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러한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 바디 제스처를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게 어떨 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제스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되게 랜덤한 제스처인데 개인이 이런 거 내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 심리 쪽 페이퍼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손을 이용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모음을 사용해서 액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빈도가 되게 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많이 이제 기존 심리 쪽이나 뭐 인지과학 쪽의 연구 결과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대화를 할 때 손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서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간단하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고 좀 더 추상적이게 전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장난감 같은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두 개의 페어가 작동을 하는데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비동기화 모드인데요. 한쪽에서 먼저 원하는 형태나 리듬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전달을 해서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걸 리플레이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은 동기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움직일 때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내가 움직이는 거나 형태를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줄자가 되게 재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랩에서 만드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큰 물체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될 때도 많고 해서 되게 자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게 줄자가 저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재료 특성 자체가 이게 되게 플렉시블한데 또 되게 잘 굽혀지고 딱 굽혀졌을 때 어느 특정 부분은 되게 강해지 그 조인트 부분은 이렇게 굽혀진 그 끝 부분은 되게 강해진단 말이죠. 이게 이런 바이스테이블한 스트럭처가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구부리다 보면은 원하는 모양도 되게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되게 조금의 힘만 주고도 그래서 이런 걸 특성을 이용해서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한번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테이블 이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재료비도 엄청 싸게 들고 쉽게 만들 수 있고 해서 줄자를 한 몇 개 많이 사서 분해를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어도 보고 뭐 여러 개를 겹쳐서도 해보고 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그 물솜씨를 갖게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메커니즘을 붙여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진짜 효과가 있나 라는 것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사이, 그래서 가족 관계 혹은 커플, 친구 이런 분들을 이제 데리고 이 디바이스를 줬을 때, 그리고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서로 분리된 방에서 서로 그냥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듣고 할 때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얼만큼 더 잘 기억하는지, 디바이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얼마나 더 잘 기억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정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식의 형태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지를 관찰을 하고 싶어서 관찰을 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예를 들어서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 행복하거나 뭐 슬프거나 앵그리하거나 이런 거를 너는 어떻게 표현을 할래 하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비슷한 형태를 만들거나 비슷한 리듬을 만든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거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 디바이스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없을 때는 서로의 그냥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느라 몸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입만 움직인다거나 귀만 이제 쫑긋하고 있었는데 이제 디바이스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확실히 제가 원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방향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거나, 혹은 뭐, 어떠한 물체 크기, 아니면 뭐, 움직임 같은 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들어갈 때는 확실히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데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언어적으로, 디바이스 요소가 들어갔을 때 확실히 그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게 대화를 한다는 것을 그런 그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저기 다음 슬라이드가 있냐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라지 스케일로 사람과 주변 환경과 인터랙션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는 자동차 시트였고요. 이게 현대자동차랑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기아 그 디자인 팀하고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아까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벨트를 어떻게 하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스태틱한 이런 시트를 가변형 시트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몇 명이 타고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시트가 자동적으로 변형을 시켜주고 형태를 변형시켜주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사용자가 앉는 패턴 같은 거를 좀 저장을 해서 뭐 나중에 그 패턴에 맞춰서 형태를 다시 불러온거나 하거나 이런 그 능력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1인용으로 약간 프로토타입 되게 로우 피델리티로 약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레이의 모듈 형태의 액추에이터를 어레이로 만들어서 안에 센서를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형태를 공기를 어느 부분에 주합하느냐에 따라서 변형시킬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에서 각
사용자가 어디에 앉고 얼만큼의 압력으로 어느 부분에 시트에 압력을 가하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동시에 그 원하는 부분만 그 마우스로 셀렉트를 해서 그 시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변형으로 만드는 거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햅틱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뭐죠? 4D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 뭐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끝냈던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 현대자동차 UX 스튜디오에 가서 전시를 하고 사용자들의 뭐 반응을 보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트에서 넘어가서 이번엔 자동차 외관과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동기화된 픽토라는 디바이스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비언어적인 제스처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이거를 자동차에도 접목시켜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되게 먼 미래 지향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아이디션하고 리서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뭐냐면 먼 미래에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완벽한 그 정말 드라이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길에서 걸어다니는 보행자들과 이 자동차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운전자가 있을 때는 그래 운전을 하는 사람이 언제 멈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행자가 신호등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되게 눈치를 살피잖아요. 이 과연 여기서 오는 차가 멈출까 안 멈출까가 되게 확실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운전자랑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멈추겠구나 싶을 때 딱 확인을 하고 이제 보행자가 건너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는 과연 보행자는 어떤 식으로 운전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차랑 커뮤니케이션해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선택한 그거는 이러한 수신호나 아이 컨택을 자동차 외관을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나타내보자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 영상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래서 언어적인 그 외관 형태 변화를 통해서 그 자동차의 의중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얘가 약간 보거처럼 숨 쉬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제 곧 멈출 거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외관에서 약간 은은하게 보여준다거나 혹은 이 얘가 이제 왼쪽으로 뭐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 깜빡이뿐만 아니라 그 형태적인 그런 변화를 약간 오른쪽 전체 형태가 약간 움직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곧 오른쪽으로 볼 거야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들자라는 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시작해서 이런 컨셉 비디오를 만들고 뭐 이걸 더 떠나서 나중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이 승객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 운전하고자 하는 취향에 따라서 나중에는 외관이 점점 변하게 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변형 메커니즘을 외관에 한번 장착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시작을 해서 컨셉을 만들고 되게 작은 스케일의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줄자를 이용해서 이제 뼈대를 만들어서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걸 이제 아이디어만 이제 컨셉을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층고를 좀 높이고 싶다. 그래서 뭐 좀 더 느리게 가는 그런 박스형 자동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곧 멈추겠다라고 했을 때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멈출 때쯤 돼서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그 오른쪽 왼쪽 사이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형태로 보여주고 뭐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돌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 우리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처럼 좀 되게 오가닉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하고 싶어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생산하는 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그런 어프로치일 수 있는데요. 왜냐면 그 외관을 움직이는 데 쓰는 동력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값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 그 지금 사용하는 깜빡이에 비하면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로봇과 사람이 인터랙션 하는데 아, 새로운 그냥 아이디어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약간 하나의 장을 열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어떤 질문이든 뭐 연구든 아니면 뭐 대학원 생활이든 뭐 오는 거든 다 질문해주시면 자유롭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